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살았던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악하게 제 입속을 차리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 말하지만 하늘이 내린 복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집을 간 곳은 그 고을에서 소문난 천석군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홀로 세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신 여장부셨지요. 저희 남편은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두 형님은 이미 혼인을 하여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었지요. 제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가득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그 막대한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돌아갈지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형님은 말솜씨가 좋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둘째 형님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얌전한 척을 잘했지요. 그에 반해 저의 남편은 묵묵히 농사일만 아는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 배우기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대나무처럼 꼿꼿하시던 분이 자리에 누우시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형님들은 약수발을 드는 척하면서도 서로의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력이 쇠해지시자 결국 집안의 재산을 나누어야 할 때가 왔음을 모두가 직감했지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시어머니께서는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너희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려 한다. 그러니 각자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형님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맏며느리로서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니 마을 앞 벌판에 있는 기름진 논 10마지기를 제게 주십시오. 그 땅이라면 조상님 제사도 극진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형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마하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님도 질세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식구도 많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니 뒷산에 있는 울창한 산과 과수원을 제게 주십시오. 나무를 베어 팔고 과일을 수확하면 집안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형님의 눈빛은 이미 그 산의 나무를 다 판 듯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러마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바람이 새는 낡은 별채와 기력이 다하신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노른자 땅을 차지했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내인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요. 오히려 귀찮은 짐을 떠맡기지 않으려고 벌써부터 발을 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막내야, 너는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 남은 재산이 별로 없어서 미안하구나.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휑한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막상 몸이 아프고 재산이 나누어지자 누구 하나 어머니의 건강을 먼저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름진 땅도 필요 없고 울창한 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를 예뻐해 주셨던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작은 별채에서 지내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산은 형님들께 다 드려도 좋습니다. 저는 오직 어머니 한 분만을 제 몫으로 받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것, 저 늙고 병든 노인네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처를 하는구나 싶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부모는 한 번 가시면 다시는 뵐 수 없는 분들이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재산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누어졌습니다. 큰형님은 넓은 논을 차지해 부자가 되었고 둘째 형님도 산에서 나오는 재물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산을 나누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막내의 몫이라며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낡은 별채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방바닥은 차가웠고 벽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저희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고 저는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하며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음을 끓여 올리고 밤에는 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형님들은 가끔 들러 생색만 낼 뿐이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고생이 많다. 하지만 어머니가 너를 선택하셨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우리도 농사 짓느라 바빠서 도저히 틈이 안 나는구나. 그런 말을 남기고는 좋은 음식 하나 챙겨오지 않고 서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화는 깊어만 갔지만 신기하게도 얼굴빛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막내야. 이 못난 시어미를 거두어 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막내야, 내 머리맡에 있는 낡은 괴짝을 열어보아라. 그 밑바닥을 뜯어보면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있을 것이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괴짝을 열었습니다. 낡아서 버리려 해도 어머니께서 극구 말리시던 그 괴짝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헌 옷가지들을 걷어내고 바닥을 살펴보니 정말로 나무 판자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빛바랜 비단 주머니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제가 묻자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친정아버님께서 내가 시집올 때 주신 비상금이란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이 고을 뒷산 너머에 있는 거대한 평야의 땅 문서가 들어있단다. 내가 젊었을 때 몰래 사둔 땅인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안을 보니 금괴 몇 덩이와 함께 정갈하게 접힌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큰형님이 받은 논 10마지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는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누가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단다. 큰애와 둘째는 땅을 가졌지만 너는 사람을 가졌구나. 재물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진정한 보물을 맡길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끝까지 나를 저버리지 않은 너희 부부의 몫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형님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거라. 사람이 재물 앞에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내가 잘 알기 때문이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님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재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저 낡은 별채는 헐어버리고 창고로 쓰자며 저희를 내쫓을 궁리만 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저는 형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땅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형님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저 노인네가 저런 큰 재산을 숨겨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큰형님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깟 논 열맞이기에 눈이 멀어 천재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구나. 둘째 형님도 자신의 욕심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을 혼자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형님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를 홀대했던 그 마음만큼은 평생 반성하며 살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지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그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미련해서 시어머니를 가졌지만 사실은 시어머니라는 복덩이를 가졌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땅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귀한 자산은 없습니다. 효라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축복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땅 문서의 존재가 밝혀진 뒤 우리 집 대문 앞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어제 비난했던 막내네가 아니라 고을 제1의 갑부가 된 저희 부부를 보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풍요로움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큰 재산을 제게 남기신 것은 단순히 편히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의 태도였습니다. 장례식 때까지만 해도 저희를 짐짝 취급하며 별채에서 내쫓으려 했던 분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큰형수님이 양손 가득 귀한 비단과 음식을 들고 저희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나 동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잠을 다 못 잤다니까. 우리가 형제인데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큰형수님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눈동자는 연신 제가 들고 있는 열쇠 꾸러미를 쫓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분들이 이제는 저희 집 마당에 잡초를 뽑아주겠다며 매일같이 들락거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형님들을 맞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피부치의 정이 아니라 제가 가진 비단 주머니 속의 땅 문서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남편과 저는 등잔불 아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주신 이 재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님들이 비록 어머니를 소홀히 하셨지만 그래도 한 핏줄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부를 혼자 누리는 게 맞을까요? 제 물음에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뜻이 내 뜻이오. 어머니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셨을 거요. 다만 그 재산이 독이 되지 않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겠지. 저는 다음 날 형님들을 모두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거대한 평야의 일부를 떼어 형님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 땅은 어머니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땅에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은 고을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 모시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만약 약속을 어기신다면 이 땅 문서는 다시 거두어 들릴 것입니다. 형님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당장 눈앞에 거대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큰형님은 그날 이후로 정말 사람이 바뀐 듯 행동했습니다.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어머니의 묘소를 매일같이 찾아가 살폈지요. 둘째 형님도 욕심을 줄이고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이웃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시작한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그분들의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고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형수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더군요. 동서, 사실 처음에는 자네가 가진 재산이 탐나서 잘해준 거였어. 그런데 어머니 묘소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다 보니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다고. 예전에 땅 맞이기에 목숨 걸며 서로 시기하던 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자네가 우리를 살린 거야. 참으로 고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재산을 맡기신 진짜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미움과 탐욕을 사랑과 베풀므로 바꾸라는 숙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남기신 금괴를 처분하여 마을 한가운데에 큰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저희가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시고 쉬어갈 수 있는 만수당이라는 이름의 쉼터를 만든 것이지요. 어머니의 성함을 따서 만든 그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사랑이 이제는 온 마을의 웃음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슬하의 자식들도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었지요. 저는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얘들아, 논 열맞이기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란다. 땅은 가물면 갈라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지만 사람이 베푼 덕은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우리 가문의 보물은 곡간의 곡식이 아니라 너희 할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신 효와 사랑이란다. 신기하게도 저희 집안은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불화도 없이 번창했습니다. 형님들의 자손들과 우리 아이들은 마치 한 형제처럼 우애 깊게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가리켜 하늘이 내린 덕망 있는 집안이라 칭송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제 꿈속에 어머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운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막내야, 참 잘하였다. 내가 내 재산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냈구나. 이제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따뜻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지요. 저는 창문을 열고 하얗게 내린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신가요?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울 땅 문서인가요?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인가요? 재물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만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큰형님은 기름진 땅을 가졌고 둘째 형님은 울창한 산을 가졌지만 저는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우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풍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복락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귀한 사람을 얻는 법, 그것은 내가 먼저 진심을 다해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씨앗이 훗날 어떤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제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보내고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던 어느 해였습니다. 그 해는 유독 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들이 석 달 열흘 넘게 이어졌지요. 고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기름지기로 소문났던 큰형님네 논들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둘째 형님네 과수원 나무들도 잎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갔지요. 고을 전체가 타들어가는 가뭄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먹을 물조차 부족해져서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그 넓은 평야도 가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낡고 작은 별채 뒤뜰에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깊지 않아 빨래나 겨우 하던 그 우물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물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물맛은 마치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우물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강물마저 말라버린 상황에서 저희 집 우물만은 마치 땅속의 거대한 강과 연결된 것처럼 끊임없이 물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하여 이 물을 온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형님들을 비롯해 목이 말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사람들은 양동이를 들고 줄을 섰고 우리 집 마당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꿈결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야, 우물 바닥을 한 번 더 살펴보거라. 그곳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숨겨져 있단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이었지요. 저는 등불을 들고 뒤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우물물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워 밧줄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우물 벽면 깊숙한 곳에 이끼에 가려진 돌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돌판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그 안에서 작은 괴짝 하나가 나왔습니다. 괴짝을 열어본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서책 한 권과 신비로운 빛을 내는 씨앗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책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정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뭄의 강한 농사법과 약초 재배 비법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아무리 가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아주 특별한 작물의 씨앗이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 이 비법을 알고 계셨지만 함부로 세상에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이 넘쳐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탐욕에 빠질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눌 줄 아는 며느리가 나타났을 때 이 비법이 전해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비법서에 적힌 대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별한 씨앗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뭄 속에서도 작물을 키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씨앗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싹을 틔웠고 다른 집 농사가 다 망해갈 때 우리 고을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막내 며느리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통해 쌓아오신 덕이 저를 통해 발현된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을 때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정말 부끄럽구나.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땅만 차지하면 평생 배불리 먹고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땅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분의 지혜와 마음을 통째로 물려받았구나. 형님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서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베풀고 누가 더 겸손한지를 경쟁하는 집안이 되었지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우물가에 앉아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땅 문서나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길러내는 지혜와 고통받는 이웃과 물 한 바가지를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제 시어머니를 뵈러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뒤를 이어 이 우물을 지키고 비법서를 지키며 사람 향기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큰 며느리는 땅을 가졌고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가졌다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 말입니다. 결국 땅은 변하고 재물은 흩어지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사랑과 지혜는 대를 이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우물을 파고 계시는지요? 그 우물은 다름 아닌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샘물이 솟구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낡은 별채에서 시작된 작은 효심이 온 마을을 살리는 큰 강물이 되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시어머니의 환한 미소처럼 따뜻한 복락이 가득하시길 빕니다.